자, 2013년 4월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설명 필요할까요? 9번이요. 5번 문제요? 아니 9번이요. 9번이요. 자, 그럼 그림과 같이 자석이 낙하하여 코일이 감긴 유리관성을 투과했는데요. 전구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A, B 시점은 낙하하는 경우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배워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실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결국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죠?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하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결국엔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답은 간단한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려있는 이런 영역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모난 놈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했습니다. A, B, C, D 네 가지 포지션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기전력 V는 마이너스 코일 감수 N분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이는 뭡니까 하면 자속으로서 그 자기장과 면적의 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변화는 또는 면적이 변하든 유도 전류가 발생하거든 이라는 뜻인데요. 요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오면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자기장이 들어있는 면적이 늘어나요. 자기의 기본 법칙은 뭔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잖아요. 바깥이 추워. 아 그래 내 총도 그래 뺏겨라. 이거 아니잖아요. 바깥이 추우면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자속이 내려가는 자기장의 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자속이 커진다는 것은 그걸 방해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걸 방해하려면 자 오른손입니다. 올려야 되겠죠. 돌리면 유도전류 방향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갈 때는 어떨까요? 했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이제 이 면적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있는 이 면적이 줄어들죠. 밑으로 내려간 자속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더 넣어야 되겠네요. 유도전류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계 방향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유도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잖아, 그지? 이 발생한 전기 에너지, 어쨌든 전류가 발생했는데 이 전류도 유도전류도 전류인지라 전자기를 받습니다. 전자기력은 자기장의 방향의 전류 방향, 손바닥이 힘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보죠. C에서 D로 유도전류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반시 방향으로. CD에 흘러가는 이 유도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하네요. 밑으로 내려간 자기장입니다. 위로 올라간 전류죠. C에서 D로. 힘 표보면 어떻습니까? 왼쪽입니다. 다가오는 오른쪽 방향의 속도 V에 대해서 힘이 어느 쪽으로 잡힌다고요? 왼쪽으로 힘이 잡혀요. 전자기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유도전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져졌으면 마찰이 없다 하더라도 유도전류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받치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 네모난 고리의 운동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볼까요? 얘는 시계방향 돌잖아요. 시계방향도 보는데 AB 도선은 어떤 식으로 전자기력을 받치겠습니까? 하네요. 역시 밑으로 내려간 자기장입니다. B에서 A로 올라간 전류입니다. 역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속력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말은 이 속력을 그대로 일정 속력을 유지하려면 내가 별도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나 또는 내가 해준 워크, 일이나 이런 것들이 유도 전류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9번에서 물었던 것처럼 이런 금속 도선이 이렇게 있대요. 이해됐습니까? 이 금속 도선에 대해서 자석이 내려가면은 하겠습니다. N극이 내려오는데 내려온 N극에 대해서 전류 잡고 다시 내려오는 N극에 대해서 유도 자극 잡고 유도 전류 잡아 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이 유도 전류는 N극이 내려온 것을 방해하는 청력을 걸려요. 자유낙할 때보다 가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이 P 이게 그대로 바닥에 낙하할 때 운동 에너지 EK로 만들어집니까? 하면 그렇지 못해요.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유도 전류에 대한 전기 에너지도 일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공기에 마찰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금속 뿌리를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를 발생했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 생산했다는 것은 이놈이 가지고 있던 역학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9번처럼 A점, B점, C점을 지나온 동안에 전기 에너지가 계속 생산됩니다. 역학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비슷한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네요. 구리관을 준비해봤습니다. 관입니다. 빈 관입니다. 알루미늄 관을 준비해봤고요. 여기 PVC 플라스틱 관을 준비해봤습니다. 똑같은 자석을 같은 높이에서 바닥에 통과 관통하게 해봤더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누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바닥에 처박히겠습니까? PVC겠죠. A, B, C 해볼까? 예, C의 자석이 가장 빠른 속력으로 바닥에 처박히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만에 말입니다. 얘는 PVC니까 여기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해됐어요? 반면 이 구리관 또는 알루미늄관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크게 발생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면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전기장이 작아요.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생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느리게 바닥에 처박히게 가장 나중에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이해되셨어요? 바닥에 처박히는 시간은 A가 가장 길겠고 A가 가장 느리게, 즉 역학의 손실이 제일 많게, 전기 생산이 제일 많게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퀘스천을 드릴게요. 자석이 P점을 지날 때와 Q점을 지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석이 P점을 지난다, Q점을 지난다. 다시 말하면 원형 고리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기 후의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상황입니다.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기 후, 물론 아까 말했듯이 문제에서는 이제 통과 후에 운동에너지가 역학에너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석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의 방향은 P점에서의 방향과 Q점에서의 방향은 서로 같다. OX. N극이 내려옵니다. P점에서 위로 올리겠죠. N극. 청력이 걸립니다. 유도절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것까지입니다. 그지? P점에서 F 전자기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입니다. 내려온 것을 방해하게 말입니다. Q점 S극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간 S극을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죠. 그렇다면 인력이 걸려야 됩니다. N 잡히겠고 유도전류 이렇게 돕니다. 유도전류 방향 반대인데요. 내려간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야? 올려야 되겠죠. Q점 역시 F 전자기의 방향은 위쪽 방향입니다. 유도전류 방향은 분명히 반대였어요. 그러나 자석의 작용하는 유도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작용하는 전자의 방향은 둘 다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게 올리는 방향이니까 맞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됐어? 무조건 반대 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위로 올리고 이것 역시 Q점도 위로 올리는 방향이에요. 유도 전류 방향은 Q점에서는 물론 반대로 돌겠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 전자기 유도 이쪽은요, 뭐 예전부터 계속 물어오는 뭐 아주 쓸쓸한 단골메뉴예요. 문제가 거의 뭐 어느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어느 학제에서도 전자유도 현상은 빠지지 않고 설명됩니다. 주제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서 전기에너지 생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 전자유도에 각종 응용해 보면 결국엔 발전기가 있네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발전기입니다. 여러분들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하네요. 높은 데 물을 가둬 놨습니다. 그지?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리네요. 터빈 돌리는 것은 결국엔 전자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놈이 들어올 때 유도전류 방향과 나갈 때 유도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로 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유도전류가 생겨 안 생겨? 이쪽에서 안 생겨요. 그런데 생기게 하는 방법은 이거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자속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잖아요. 그럼 더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면 많아지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빈을 돌리겠다는 뜻은 유도 전류 방향이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있던 물이 내려와요.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요. 터빈에서 교류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습니다. 수력 발전이에요. 물을 끓였네요. 석탄 석유를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터빈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뭐죠? 이게 화력 발전입니다. 근데 화력 발전 또는 이제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은 에너지 자원이 분명히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자원입니다. 그죠? 오늘 나무 심어놨다고 해서 내년에 이거 석탄 될까요? 될게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전했던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화력 발전은 에너지 고갈을 직면할 수밖에 없겠고 그 언젠가는 어쨌든 사용할 수 없는 발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든지 또는 물리에서 친환경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것들이 좀 나와요. 지구과학 쪽에도 나오고 물리 쪽에도 나와요.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발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여러분들 지구의 에너지원이 크게 세 가지를 따진다면 뭐뭐 있었습니까? 태양 에너지 또 지구 내부 에너지 또 조력 에너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만만한 건 태양 광 발전입니다. 태양 전지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요.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태양 광 발전은 교류 전기가 발생하진 않아요. 이건 직류 전기가 발생됩니다. 광재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나중에 태양 전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태양 전지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직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즉 터빈이 도는 기계적인 부품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직류다 보니까 로컬에서 뭐 전광판을 돌린다든지 또는 뭐 전등을 킨다든지 이런 데서는 뭐 별 문제 될 건 없는데 만약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가정에 사용하는 교류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면 태양 열 발전이 있어요. 태양 열 발전은 큰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한 곳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물을 끓이고 그 뜨거운
뜨거운 물이 뜨거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교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물 대신 그 안에 금속 나트륨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나트륨이 대학교 올라가면 어떤 원소 이름을 배워야 한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소듐으로 배워야 됩니다. 소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이제 염화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 소듐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칼륨은요? 혹시 들어봤어요? 포타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 여기는 이제 액체 나트륨이 이제 끓어가지고 터빈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외에 풍력 발전, 파력 발전 이런 것들은 태양에너지가 근본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다? 터빈을 돌리는 기작이 필요하겠어요. 교류전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있겠습니까? 지열. 예, 당연히 지열 발전 있죠. 그리고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으로 두 개가 구분됩니다. 조력 발전은 방조제를 쌓아놔요. 대표적으로 시화호 방조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시화호 방조제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시화호 방조제. 방파제는 파도가 치는 걸 방해한다는 뜻인데요. 방조제는 조석 현상, 밀성물 들어오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밀물 때 물을 가다 놓고 썰물 때 물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력 발전은 마치 수력 발전의 터빈과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물 위치 차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력 발전이 서해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아까 말했던 시화호 발전. 이 시화호 발전소가 세계 조력 발전의 가장 탑입니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력 발전의 최대 단점은 방조제를 쌓아놨는데요. 결국엔 물이 가둬져 있어요. 안에 물이 저렇게 썩어 있어. 우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시화호보다 더 심한 방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예요. 새만금 방조제.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시화호는 그래도 조력 발전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시화호 방조제는 그 주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화호 방조제 안에 있는 바닷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로 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시화호도 그게 조력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해가지고 한번 발전을 하면서 물을 좀 교류시키는 게 어떻겠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력 발전이 방조제를 쌓아서 마치 수력 발전과 같은 형태를 띈다면 조류 발전은 말 그대로 이 조류의 흐름을 그대로 터빈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발전은 마치 풍력 발전과 닮은 터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터빈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아주 얍실한 그런 이제 바람개비 말입니다. 조류 발전도 그와 유사하게 바람개비 모양을 하는데 얘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못해요. 워낙에 조류가 세다 보니까 남해안에 조류가 셉니다. 그래서 설치해놓은 조류 발전소를 임시로 설치했는데 예인선에 와서 처박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래요. 예인선이 뭔지 아십니까? 큰 배를 이제 밀어가지고 세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것조차도 남해안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울동목 해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파괴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지 못한 게 조류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에도 그리고 지구과학에도 둘 다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놓고 두 번 연속 써먹으면 편하잖아.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빼고 나머지는 다들 좌우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하고 그것은 교류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하면 태양광은 직류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9번 하면서 뭐 별의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봤네요.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2번. 12번 문제요.
코일 축전기 교류 전원이 연결된 회로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회로의 고유 진동수와 같을 때 진동수가 F0인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요 라고 해봤습니다. 교류 전기가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축전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보통 이 코일을 나타내는 기호는 L을 쓰고 있고요. 축전기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라고 불러주는 것은 기호를 C로 쓰고 있습니다. 특강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LC 회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일과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놈의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F0로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코일의 유도 개수를 L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일마다 고유한 상수값이에요. 마찬가지 축전기의 고유 상수값으로 전기 용량 C 쓰고 있습니다. 역시 고유한 축전기마다의 고유한 값입니다. 코일은 이 L 값을 변화시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축전기는 이 안에 유전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축전기가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금속판의 면적을 줄였다, 이게 움직이면서 줄였다 넓혔다 하면서 전기용량 C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F0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는데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계산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F0 공명 주파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방송을 내보내려고 해요. 이해되셨어? 내가 하는 말을 방송을 내보내려고 해요. 전파를 타고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 공명 주파수에 맞게 전기 용량 C를 교류하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게 안테나예요. 방송된 안테나예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이 회로의 고유 진동수 또는 공명 진동수가 F0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류 회로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코일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 코일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리액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일이 아까 보다시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들처럼 코일은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호로는 X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XL은 2파이 진동수, 교류주파의 진동수의 유도 개수 L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은 진동수가 큰 놈을 방해합니다. 진동수가 큰 놈이 오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니은 교류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코일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축전기는 어떨까요? 했어요. 축전기의 역시 마찬가지 방해하는 리액턴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기 용량 C 하잖아.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X C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 놈은 2파이 FC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오히려 진동수가 작은 걸 방해해요. 코일은 진동수가 큰 걸 방해하고 축전기는 진동수가 작은 걸 방해합니다. 하다로 말하면 코일은 진동수가 작은 걸 잘 통과시키고 축전기는 진동수가 큰 걸 잘 통과시킵니다.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피커가 물린다든지 또는 이 전파를 받아들이는 장치 하면서도 역시 요 LC 회로가 소개되겠습니다.
과거 입장에서는 의대 가는 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지? 그러면 의대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열들이 뭐 있을까 하면은 흔히 말하는 전화기죠. 전기전자, 화학, 기계. 전기전자에서 이 축전기와 그리고 코일을 이용한 액수로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국가 정책상 밀어주고 있는 국책학과가 반도체학과죠. 반도체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쪽에 문제들 보시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이오드라 또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뭐 그런 쪽에 물론 이건 아주 원시적인 문제들이고요.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서 그런 할 때도 역시 반도체 쪽에서도 필요 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LC회로가 또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도체 혼자만은 절대 안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컴퓨터 기판에 반도체만 꽂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코일이라든지 축전기 콘덴서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니은 교류 전기의 진동수를 크게 합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커집니다 해야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게 변화되면서 가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하게 바뀝니다. 이걸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진공중에서 파장과 관계없이 또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광속으로 30만 km/s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12번 이해되겠습니까? 아마 요 코일의 용량 리액턴스, 니언, 그 유도 리액턴스, 니언 부분 때문에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일은 진동수가 큰 것을 방해합니다. 축전기는 진동수가 작은 걸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되겠나? 12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다른 질문이요? 다 맞췄어요? 1번. 예? 11번 문제요. 11번 그림과 같이 PM 접합 다이오드의 반도체 얘기가 나왔네요. 연기해서 교류를 구성해봤습니다. 순방일 때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3월 설명할 때 내가 반도체를 설명했는 것 같은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준비해봤습니다. P형 반도체는 14조 규소 여기다가 약간의 13조 원소를 도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원소도 주기율표 공부하고 있던데 13조 원소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 중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주된 전하, 운반자 이게 전공 또는 양공이라 불러주는 놈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P 파지티브, 양공 파지티브 이런 뜻입니다. 다음 N형 반도체 네거티브 하겠는데요. 예, 이건 14조 역시 규소 뭐 꼭 규소가 아니라 저메뇽이 되어도 상관없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15조 원소가 도핑됩니다. 15조 원소 대표적인 놈이 누구? 예, 뭐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비소, 안티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얘는 주된 전하 운반자가 자유 전자가 된 놈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하면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해됐어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이렇게 와요. 근데 N형 반도체는 누가 많다고?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들어오니까 이 전자끼리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할까요? 아니죠.
전자가 밀려요. 어디까지? Pn 접합 면까지 밀려요. 그렇게 밀렸던 전자가 옆에 보니까 P형 반도체에 뭐가 있다고? 양공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전자가 밀리고 내가 빈자리 있으니까 점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점프해서 한 바퀴 도네요.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던 전자가 N형 반도체를 통해서 P형 반도체 넘어갔다가 플러스 극으로 돌아옵니다. 전기가 통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순방향 전압이 걸린 타입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슉 가고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들은 또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냐. 전자와 양공이 분리되면 전기 통하겠어요? 못 통하죠. 그래서 반대로 나오면 역방 전압이 걸렸다 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 전기가 어떻게 된다고? 잘 통하겠네요. 전류방이 잘 통하겠네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게 역시 마찬가지 순방 전압이 걸린 타입이에요.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이오드라 불러주는 요 놈의 직류 전기를 연결했을 때 전류방에 따라서 전기를 통한다 못 통한다가 나오는데요. 교류 전기를 이런 다이오드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겠습니다. 교류 전기 인풋이 들어와요. 인풋 교류 전기가 통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교류파형의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순방일 때는 통과시키고 역방일 때는 통과 못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까? 순방일 때 통과하고 역방일 때 통과 못하고 순방일 때 통과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방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alternative current 교류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다이오드를 하나 통과하다 보니까 특정 방의 전류만 통과됐네요. DC, direct current, 직류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정류 회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이런 데 보면 다이오드가 그렇게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게 해놨습니다. 다이오드 한 개만 가지고는 이 부분 전기를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 4개를 브릿지 연결해 가지고 사용되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 보면 다이오드 4개가 브릿지되어 있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기억 보겠습니다. 순방 전압입니다. 다이오드 내에서 전자는 했습니다. P형에서 N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아니죠. 방금 얘기했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 출발했던 전자가 N형에 도착하고 전자끼리 밀고 가다가 플러스 극으로 P형 반도체로 오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방향은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기억. 순방의 전압일 때 다이오드 내에서 전자는 P형 반도체에서 N형이 아니라 N에서 P로 갑니다. 기억. 이해됐어? 이연. 역방 전압이 됐잖아요. 했습니다.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역방이에요. P형에 플러스가 걸리면 순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즉 DC, 직류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 LED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죠? Light Emitting Diode입니다. 다이오드 중에 일부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한 다이오드 중에 일부는 그 띠틈 간격, 반도체 띠틈 간격이 있잖아요. 그 띠틈 간격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내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LED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틈 간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LED는 특정한 빛만 냅니다. 꼬마 전구 같은 필라멘트 전구는요, 전압을 올리고 전류가 더 세게 흐르면서 필라멘트가 더더더 가열되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시프트되는데요.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비례 법칙, 또 그거는 물리에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온도가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체가 내는 빛의 파장은 점점점 짧은 쪽으로 람다 맥스가 이동하게 되는데 LED는 안 거예요. LED는 특정한 빛만 내요. 전압을 2배, 3배 올려도 알겠어요? 나중에 언제가 한번 지구과학이든 또는 물리 쪽에선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날이 올 겁니다. 11번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11번 정리하세요. 이런 내용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녹화된 거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익혀 보셔야 될 것이겠고요. 또 우리가 또 수업하다가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세포이드 3F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별도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소개될 날이 올 거예요. 일단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역학이죠. 자, 또 다른 퀘스천 한번 볼까요? 뭐 있을까? 11번 방금 얘기했고 누가 하나 더 질문한 것 같은데? 5번. 5번 문제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지? 특수 상대성 이론 1905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보니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과 질량의 증가를 본다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전기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 선생님 왜 저리 천천히 늙지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면 저 사람은 왜 천천히 늙어? 여러분한테 2년이 지났으면 이 양반한테는 저 사람은 왜 1년밖에 안 지났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만약에 광속의 속력 V가 광속이 99% 달리면 로렌츠 인자 역수로서 선생님이 Z 인자라고 표현하는 인자인데요. 이게 1-C 제곱분의 V제곱. 요 값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면 0.14 정도 됩니다. 내가 만약 광속이 99% 달리게 되면 여러분한테 10년 지나면 나한테는 꼴랑 1.4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리고 길이 수축. 굉장히 빨리 달려보면 나는 조금의 시간밖에 안 갔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가 있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원래 길이가 짧잖아라고 내가 빨리 달린 사람은 그 길이가 짧다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다만 이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홀쭉하게 보인다는 거죠. 누워있는 사람이면 짜리몽땅하게 보일 것이겠고 서 있는 사람이면 홀쭉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원래 길이가 L인데요. 그보다 짧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네요. 민수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길이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이 길이 L이 아니야 그보다는 더 짧잖아 라고 느끼겠다고요. 민수가 광속이 99%로 광속이 90% 달리고 있는데요.
99% 합시다. 그렇게 되면 길이 L이 아니야 0.14L밖에 안 돼 라고 민수는 얘기합니다. 영희는 굉장히 빨리 달려갔는데요. 근데 영희는 그 길이 L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길이 L에 대한 수축은 못 느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철수 입장에서 만약에 요런 삼각형을 준비시켜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민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민수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가 볼 때는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 삼각형이 짜리몽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영희는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 삼각형이 요래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구분되겠나? 길이 방향, 운동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혹시 상대성 이론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난주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또 우리가 세페리 책을 풀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요.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몇 번 문제요? 16번 문제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핵반응인데요 했습니다. 중수소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을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네요.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의 헬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원자번호 0 질량수 1짜리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질량 수 보존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량 보존은 뭔데요 하고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은 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질량수 보존은 뭔데요?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건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다 똑같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량 보존은 안 됩니다.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 합을 보면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조금 작습니다. 요 질량 합을 M1, 요 질량 합을 M2로 한다면 M1-M2를 델타 M 질량 결손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 방출량이 델타 M의 질량 결손량의 광속 C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광속 C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핵융합 발전이 되면 니온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발생했는데 이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보존되지 못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질량수는 보존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네모 이렇게 적어놔도 원자번호가 0번이면서 질량수가 1이 되는 놈이 누구니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성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달 뒷면에 보면 이 삼중수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핵융합에 써 먹고 싶은 게 현대의 핵융합 발전의 이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정리해 주십시오.